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 그 원흉은 돈과 생명이겠죠. 설마 우리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사연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잊을 수 없는 과거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일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전부 제가 생생하게 겪은 실화예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제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과 엮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 시댁 장판도 싹 바꿔줬다는데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녀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어요. 저는 아들 하나로 만족하는데 남편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둘째 갖자고 난리였죠. 하지만 저는 둘째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벅찼으니까요. 장사하면서 애 키우는 거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희 부부는 설렁탕집을 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문 연 지 10주년 되는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맛집이랍니다. 단골도 많고 입소문 듣고 오는 사람도 많아서 월 매출은 좀 되는 편이에요. 그 때문에 남들은 처음에는 돈 많이 번다며 부러워만 하는데 실상을 알고 나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새벽부터 가게 나와서 재료 손질해야 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 퇴근하는 걸 매일 반복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정은 시어머니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오히려 어머님은 장사로 돈도 많이 벌면서 시댁에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거 없다고 자주 투덜거리세요. 게다가 어머님은 아직도 저만 보면 혼수 적게 해왔다고 핀잔을 주십니다. 무슨 개모임을 나가시는데 다른 분들이 며느리 자랑하느라 바쁠 때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며 불평불만이시죠. 내 친구 며느리도 너처럼 가게 한다는데 혼수해온 거 들어보면 너랑은 아주 그냥 딴판이지 뭐냐. 신접 살림보다 시댁이 먼저라며. 시댁 장판이랑 벽지 싹 바꿔줬단다. 시어머니의 혼수 잔소리는 특히 명절이면 심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모인 앞에서 저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던 거였죠. 결혼하고 첫 몇 년간은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로 보는지 혼수를 보면 며느리 집안의 인성의 교육 수준이 보인다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화려한 혼수는 못 해왔지만 그래도 시집 와서 나름 잘하고 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드시라고 달마다 최상급 한우 부쳐드리고 사골도 직접 무려서 한가득 보내드리는데 저는 명랑한 말투를 써가며 시댁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 생색을 좀 냈죠. 사실 원래 선물이든 일손을 거들든 남을 위해 베풀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이 다른 어른들 다 계시는 앞에서 저를 마치 시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시는 건 막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달이 한우랑 사골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꺼내자 입장이 불리해졌다 싶었는지 살짝 억지를 부리셨죠. 얘, 먹는 것만 보내줘서 되겠니?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드시라고 맛있는 거 보내드릴 때 기분 더 좋아지시라고 등산복이든 백이든 하나씩 더 챙겨 놓더라. 어떻게든 뭔가 하나 더 받아내려고 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실제로 나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님과는 10살 나이 차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사별하시고 재혼으로 인연을 맺은 분인데 원래는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새 어머니가 되는 거죠.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혼하시고 얻은 딸이에요. 아가씨는 30대 중반인데 이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죠. 이혼한 이유는 친척 어른들이 수군대는 걸 통해 알게 됐어요. 문제는 아가씨가 사치랑 사업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전 남편이 꽤 높은 연봉 받는 대기업 과장님이었는데 아가씨 쇼핑 비용이랑 사업 자금 대주다가 지쳐서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했죠. 게다가 아가씨는 돈도 무지 좋아하시죠.
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돈 잘 버는 가게 사장이라서 좋겠다며 살짝 빈정대는 말투로 부러워해요. 언니는 진짜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하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가게 하나 탁 끼고 있으니까 인생 살맛날 거 아니에요. 저는 아가씨가 그럴 때마다 빙그레 미소만 지어 보이고 되도록 대답은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별 생각 없이 가게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말을 했더니 아가씨가 내가 그런 뻔한 사실도 모르는 바보처럼 보이냐고 발끈하며 대꾸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길 바라는 시어머니와 샘 많은 아가씨가 있다 보니 시댁에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기운이 쭉 빠질 때가 많았죠.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남편에게 말 꺼내기도 좀 그래서 저는 주로 친정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에요. 엄마는 제가 시댁 식구 문제로 곤란해할 때마다 한 번도 표정 찌푸리지 않고 잘 들어주셨죠. 그래, 잘했다. 괜한 시비 거는 상대한테는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도 살다 보면 말싸움할 각오하고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오지만 그 전에 싸움은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야. 고된 시집살이를 현명하게 대처해온 분이라 그런지 엄마는 제가 시댁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을 때 항상 큰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는 것에 대해 미안했지만 엄마는 우리 딸 일이라면 언제나 함께 고민해주겠다며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쉬기로 한 날이어서 남편만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오랜만에 여유있게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아가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 근처인데 커피나 한 잔 사달라며 아양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모처럼 쉬는 날에 집 근처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나오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라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카페로 갔죠. 아가씨는 저를 보자 인사는 한운동 만운동 하더니 케이크 한 조각 시켜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하자 아가씨는 신나하며 카페에서 제일 비싼 걸 시키더군요. 음료수도 10,000원에 가까운 비싼 걸 마셨고요. 게다가 음료수 쟁반도 저보고 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팔힘이 없어서 무거운 쟁반 들기가 버겁다면서요. 아가씨는 음료수를 한 모금 빨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저를 보러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니는 노후 준비 안 해요? 아니, 식당 일은 솔직히 힘들어서 나이 들어서까지 하긴 좀 그렇잖아요.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노동해서 돈을 벌어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냥 식당이나 성실하게 하겠다는 저에게 아가씨는 미련하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식당은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으니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말한 사업 아이템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여자들은 자기 관리에는 투자하니 화장품은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가씨가 팔려는 화장품은 다단계 회사 제품이었어요. 이 사업이 초반에는 돈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자리 잡혀서 내 밑에 부하 직원들 생기면 그 직원들이 내는 수익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어요. 힘들게 일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아가씨는 일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며 한껏 들떠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침울한 표정을 짓더니 아이템은 확실한데 사업 자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돈을 빌리고 싶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저한테 제 남편을 설득해달라고도 하더군요. 오빠는 이미 딱 잘라 거절을 했다며 말이에요. 저는 아가씨에게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 챙기기도 빠듯해요.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식재료비 직원들 월급도 생각해야 하고요. 아가씨 사업 자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가씨는 너무하다며 삐죽거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여동생 챙겨주기가 그렇게 싫으냐고 따지기까지 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제 남편이랑 결혼할 때 자기한테 흔한 명품백 하나 안 챙겨준 거 보면 알만하다고 쏘아붙이더니 자기 가방을 확 집어들고는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다음 날 아가씨는 연락을 해와선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럽고 쌀쌀맞은 게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아가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과를 하더니 뜬금없이 화제를 바꿔 다음 달에 찾아올 자기 생일과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하고 오빠는 평생 장사만 해서인지 선물 고르는 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 생일 선물은 제가 챙기려고요. 뭐가 필요한지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사주세요. 아가씨는 저와 남편이 사준 옷이나 귀걸이 같은 것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투덜댔습니다. 아가씨의 철없고 무례한 발언은 화를 돋우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죠. 아무리 받은 선물이 제 취향이 아니라고 해도 선물을 골라서 준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는 태도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를 하려는 순간 아가씨는 자기 할 말 다 끝났다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아가씨한테서 문자가 추가로 오는 겁니다. 그 문자에는 아가씨가 말한 대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싶다는 생일 선물들이 하나같이 수십만 원인 고가품이었는데 100만 원에 육박하는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디오와 세라믹 식탁,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있었는데 생일 선물을 빙자해 살림살이를 뜯어내려는 속셈이 빤히 엿보였죠. 저는 아가씨에게 이런 고가품은 사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려다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아가씨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알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아가씨 선물은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걸로 골라서 줄 테니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동생이 나중에 뭐라 그러거든 이미 내가 생일 선물 사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그래도 짜증내거나 들들 볶으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고. 남편은 고맙게도 생일 선물과 관련해 일어날 작고 큰 골칫거리를 자기가 다 떠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궁금해진 나머지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살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곧 겨울이니 두툼한 스웨터 사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아가씨가 선물을 받고 교환이든 환불이든 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선물만 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입씨름하기 귀찮아서 대충 맞춰줬더니 자기 욕심만 더 챙기려 드는 것 같아. 이번에도 선물 받고 투덜대면 그땐 나도 한마디 할 거야. 그렇게 예의 없이 굴면 앞으로 선물은 없을 거라고 말이야. 아가씨의 생일이 되자 남편은 혼자서 아가씨에게 선물을 주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일밥도 사주겠다고 나섰던 남편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금방 돌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는 자기가 일러준 대로 물건을 골라오지 않았다며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기껏 선물 목록까지 정리해서 알려줬더니 그건 싹 무시하고 촌스러운 스웨터 하나 주냐며 뭐라 그랬대요. 아가씨는 남편한테 스웨터를 휙 던지더니 이런 거 안 입는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랬답니다. 언니는 센스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는지 아가씨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챙겨서 선물할 줄도 모르냐며 말이에요. 남편은 잘 참고 있다가 아가씨 입에서 제 험담이 나오는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던진 스웨터를 집어들고 다시는 너한테 선물 같은 건 안 주겠다고 말한 뒤 차를 몰고 집으로 와버렸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그 후 아가씨한테 전화랑 문자가 계속 왔는데 하루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 연락을 받아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아가씨와 남편이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더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또한 남편에게 고생 많았다고 다정하게 어깨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 시댁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해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여동생 되시는 시이모님도 와 계셨지요. 시아버지는 제가 한 갈비찜이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기를 잘 재워둬서 그런지 치아가 약한데도 부드럽게 잘 씹힌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갈비찜에 손도 안 대시더라고요. 갈비찜을 잘만 먹던 아가씨도 그날따라 뭐가 불만인지
딱 한 입 먹더니 자기 입에 안 맞다고 투덜댔어요. 저는 속으로 생일 선물 때문에 아직도 아가씨가 기분이 안 좋은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가씨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아가씨는 인상을 쓰고 젓가락으로 밥을 마구 쑤셔대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처럼 가능성 좋아 보이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어느 누가 도움을 안 주니 시작할 수가 없다며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가씨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오빠가 되어서 하나뿐인 동생 나 몰라라 하냐며 돈 좀 빌려주라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내조를 할 때라며 좋은 아내 노릇도 할 겸 나서서 아가씨에게 돈을 내주라고 보채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속보이는 수에 넘어가기는 싫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굉장한 부자인 줄 아시는데 저희도 집 대출금 갚느라 바빠요. 애 키우는데도 이래저래 돈 쓸 일이 많고요. 아니, 애 없는 사람은 돈 쓸 일 없어서 집안 도움 받을 필요도 없단 말이야. 너 말 빙빙 돌려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할 거냐? 시어머니의 황당한 모함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살짝 화를 내며 어머님에게 항변을 했어요. 제가 절대 이상한 꿍꿍이 같은 거 품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괜히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물론 아가씨 시이모까지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 언니가 무슨 평생 말실수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거야말로 오해 아니야? 돈 잘 벌고 남편도 있는 사람은 좋겠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데도 감싸주는 사람도 옆에 있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얘. 아유 조카 며느리님 그거 웬만하면 가족한테 베풀면서 원만하게 살아. 혼자 잘 되겠다고 가진 거 죄다 끌어안고 사는 거 그거 복 없는 사람이 나는 짓이야. 어머님과 시이모님 그리고 아가씨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저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살짝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그만하라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저를 붙들며 돈 빌려달라고 난리냐면서요. 그러자 세 사람은 아버님께 딸을 두고 돈 잘 버는 며느리 편드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좋고 마음 여린 아버님은 깜짝 놀라 쩔쩔 매셨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번에 확실히 말할게요. 저랑 남편은 가족이라도 해도 돈은 빌려드릴 순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돈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아버님이 곤욕스러우실까봐 돈을 빌려드릴 수 없다는 게 온전히 저와 남편의 의사라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세 사람의 기분을 더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예의를 갖춰 정중한 말투로 제 의견을 밝혀야 했죠. 그 덕에 다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건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더군요. 표정은 하나같이 안 좋았지만요. 그런데 정말 이들은 집요했습니다. 돈, 치가 떨릴 정도였죠. 다음날 아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사과를 하려고 하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아가씨가 제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조만간 시댁으로 와서 자신과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이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제가 목소리 높여가며 말대꾸하고 버릇없이 굴었다면서요. 저는 아가씨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는 못하겠다고 못 박았죠. 돈을 못 빌려드리는 거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버릇없이 굴었다뇨. 저는 단지 제 입장을 해명한 것뿐이지 버릇없이 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하는 아가씨에게 저는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게 협박주의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오만하고 뻔뻔하게 하다가 언젠가 큰 코 다칠 거라면서 말이죠. 이 시기쯤부터는 상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가씨는 연락도 없이 저희 설렁탕 가게로 찾아왔어요. 마감을 앞둔 늦은 시각이었는데 어떤 인상이 사나운 남자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게 분명했고 얼굴은 빨갛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날은 남편의 휴무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제가 당황하든 말든 의자를 하나 빼서 앉더니 설렁탕과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 시키더군요. 아주 당당하게 가족이니 서비스로 달라면서요. 저는 설렁탕은 얼마든지 드리겠지만 술은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고 부드럽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신경질을 팍 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사장이시라면서 손님 대하는 센스는 영 아니네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세요. 저는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설렁탕 2그릇에 술을 가져다 줬어요. 따끈한 수육도 몇 점 사이드로 같이 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내간 수육을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쳐다보더니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더니 입에 있던 수육을 바닥에 퇴하고 뱉는 겁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 언니, 이거 상한 거죠? 나 짜증나라고 상한 고기 갖다 준 거예요? 아가씨는 저를 향해 무섭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럴 리가 없다며 테이블 위 수육을 제가 직접 맛보고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확인해본 결과 수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가씨에게 수육은 멀쩡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아가씨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했단 거요. 사장님 진짜 무서운 분이네. 썩은 고기 내놓고 멀쩡하다며 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남자는 인상을 팍 쓴 채 자기 면상을 제 얼굴 앞에 바싹 들이댔고 놀란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걸 본 남자는 피식하고 웃더니 제가 현명하게 처신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했어요.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재빨리 계산대로 가서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이미 경찰을 불렀다고 알려주더군요. 잠시 후 경찰이 왔고 상황은 금방 정리될 듯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을 본 2사람은 더 흥분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당신네들이 조사해야 할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장이라며 저를 가리켜 손가락질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2사람에게 진정하라고 경고했죠. 사람이 도저히 못 먹을 음식 내놓은 게 누군데 경찰이면서 왜 자기 일 하나 똑바로 안 해요? 아니면 여기 사장한테 뇌물이라도 받아 드신 건가? 아가씨는 이 말을 뱉고는 경관의 가슴팍을 있는 힘껏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경관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락부락한 남자가 헛소리하지 말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달려들더군요. 결국 2사람은 나란히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가씨가 경찰서로 끌려간 다음 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대뜸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갖고 경찰을 불러서 이사단을 냈다고 마구 소리를 치신 겁니다.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는데 어머님은 통화 내내 소리만 지르더니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가씨의 난동건은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심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원래 간이 안 좋은 아버님은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음 약한 남편은 가족들의 불화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끙끙 앓다 끝내 심한 몸살로 입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원 소식을 들은 어머님과 아가씨는 바로 설렁탕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2사람은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더니 바로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죠. 아유, 얼굴 상한 거 좀 봐. 이러다가 너도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게 생겼어. 예, 그러지 말고 이참에 가게는 우리한테 맡기고 몇 주 쉬어라. 너 남편 챙기러 병원에도 가야 되잖아. 2사람의 목적은 다름 아닌 가게였어요. 하지만 저는 1시간이라도 2사람에게 가게를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2사람에게 남편은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시기로 했다고 선수를 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왜 제가 직접 안 돌보고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냐고 타박했어요. 아픈 남편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면서요. 하지만 끝까지 본인이 돌봐주겠다는 말씀은 않으셨죠. 2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마음 푹 놓고 너는 가게 일이나 신경 써라. 김서방은 내가 단디 챙길 테니까 걱정 같은 거 하지 마.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전복죽이랑 호박죽까지 만들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장모의 따뜻한 돌봄에 힘을 얻은 건지 남편은 금방 건강해져 3일 만에 퇴원을 했죠.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번에는 아버님이 입원을 하고 마셨어요. 황달기가 확연히 보였는데 역시나 간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갑자기 간 수치가 높아지셨는데 체력도 많이 약해지셔서 입원이 불가피해진 거였죠. 아버님의 입원으로 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퇴원할지 기약이 없어 누군가 한 사람은 간병 전담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과 아가씨는 남편이 퇴원했으니 저보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남편 혼자서 가게 챙겨야 하잖아요. 그럼 또 입원하게 될 게 뻔해요.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요? 현실적으로 이 편이 여러모로 최선인 것 같아요. 간병인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니와 아가씨는 비용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떡할 거냐고 저에게 따지듯 물었죠. 둘은 제가 간병인 비용을 다 부담하길 바라는 게 분명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더니 어머님도 아가씨도 할 말이 없는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쌀쌀맞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 서로 쉬는 날에 병원으로 가서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좋아하시는 책도 가져다 드리고 때로는 보고 싶어하는 손주도 함께 데리고요. 아버님은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신경 써주니 고맙다고 덕분에 금방 나을 것 같다고 하시며 말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서 틈나는 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간병해 주시는 이모가 효부라며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간병이란 지 거의 15년이 됐는데 이 집 며느리같이 시아버지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은 나 처음 봤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딱 한 번 오시고는 그 후론 통 안 오시네. 어디 아프신가? 간병인은 저에게 언제 시어머니랑 아가씨 모시고 같이 좀 오라며 은근슬쩍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대놓고 말은 안 했는데 부인이랑 딸이 안 와서 섭섭해하는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정말 여리고 착하신 분인 것 같다며 그런 분이 가족이 보고 싶은데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하셨죠. 그 말을 듣는 저도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화도 조금 났지요. 어머님은 아버님 입원하실 때 딱 한 번 오시고는 그 후론 한 번도 안 오셨더군요. 아가씨는 아예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 연락해서 병문안 오라고 말했다간 싸움이 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더 자주 아버님 찾아뵙고 말동무 해드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님 안색이 영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원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입원한 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운동 삼아서 산책도 꼬박꼬박 하시던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 일어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아버님은 저를 보더니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간이 안 좋았던 사람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지고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으렴. 이러다가 또 좋아지겠지. 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 같은데. 설마 아버님 주치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 질문에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의사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두 분이 언제 오셨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시며 한 2주 전부터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리셨다고 했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와서는 그동안 병문안 못 와서 미안했다고 하더라. 올 때마다 이렇게 내 좋아하는 죽도 가져다 준다. 몸에 좋은 거 넣고 만들었다는데 맛이 아주 좋아. 아버님은 두 분이 가져다 준 죽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올 때마다 도끼니분의 죽을 꼬박꼬박 챙겨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손수 죽을 떠먹여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갖은 한약재를 넣고 만든 비싼 죽이니 한 숟갈도 남기지 말고 아버님 혼자 다 드시라고 했다네요. 아버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제 속에서는 이상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 끼치는 의심이 점점 확고해져서 몸까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집에서 만든 사식을 따로 먹는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한의사랑 의논해서 애써 고른 귀한 한약재들인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면서요. 내가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가 봐. 둘이서 아주 그냥 난리야. 간병인 이모도 그만 나오라고 하고선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네. 저는 엄청난 불안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죽을 아버님께 먹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의심해보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아버지 건강을 해치려고 음식으로 장난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하고요. 그런데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찾아보니 의외로 꽤 많더군요. 충분히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증이 아무리 강해도 물증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죠. 며칠간 잠을 설친 끝에 저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시댁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거였죠. 저는 어머님께 먼저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드릴 선물이 있으니 댁으로 찾아뵙겠다고요. 선물이라는 말에 어머님은 제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약속 당일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수분크림이랑 백화점에서 산 과자를 들고 갔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산 소형 도청기 여러 개도 챙겨서요. 집으로 들어간 저는 어머니께 차 한 잔 내어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와 벽장, 거실, 안방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도청기를 넣어두었어요. 도청기를 설치한 후 어머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볼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도저히 가슴이 두근거려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2주일이 지난 후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도청기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날이 새도록 들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괜한 짓을 한 건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분명 녹음되어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이 있어서였죠.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일을 하고 와서 반쯤 졸며 녹음된 걸 확인하던 중 어머님과 아가씨의 대화를 듣고 눈이 번쩍 띄어 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엄마, 그 한의사 믿어도 돼? 돌팔이 아니야? 아니 1,000만 원이나 줬는데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고. 아유, 이거사 좀 기다려봐. 사람 명줄이란 게 원래 질긴 법이야. 지병 있고 비실비실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쉽게 안 간다고. 그리고 약한 입 먹자마자 저 세상 가면 그게 사약이지 어디 한약이냐. 두 사람의 시커먼 계획을 사실로서 확인한 순간 제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앞으로 뭘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엄청나게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최대한 빨리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하고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을 꼬박 샌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 보니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 시뻘겋게 돼 있더군요. 다음날 저와 남편은 가게를 하루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연락해 출근하지 말라고 한 다음 가게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쉽니다라고 적힌 사인을 내걸었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바로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를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저희 두 사람은 아버지 병실 근처에 숨어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예상대로 점심시간쯤 나타났어요. 어머님 손에 커다란 가방이 들려있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문제의 도시락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간 두 사람이 도시락을 꺼낸 것을 확인한 다음 저와 남편은 곧바로 병실 안으로 들이닥쳐 도시락을 뺏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도시락을 다시 낚아채려고 악을 썼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 그거 이리 안 줘. 왜 남의 물건을 뺏어가고 난리야, 난리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재빨리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제게서 도시락을 넘겨받자마자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바로 112를 눌러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불이 나게 남편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잽싸게 아가씨의 코트깃을 붙잡아 겨우 말릴 수가 있었죠. 대신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엉켜서 몸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까지 달려드는 바람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자 다른 병실의 환자들과 병문안 온 가족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버지 병실 문 앞에 서서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나타나 바로 상황 정리를 하더군요. 직원들은 저에게 달라붙은 어머님과 아가씨를 떼어난 후에는 저희 세 사람에게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따로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2대나 더 왔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이런 소동을 벌이게 됐는지, 경찰 신고를 왜 했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관들은 어이가 없는 건지 충격을 받은 건지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입을 반쯤 벌리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아가씨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다른 차 2대에 나눠 따로 가긴 했지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형사님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제 마음속을 어지럽게 했던 어머님과 아가씨에 대한 의심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형사님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남편은 제가 진술을 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은 남편 손이 자주 떨렸던 것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남편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님께 앞으로 우리 부부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또 알아봐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가셔서 혹시 시어머니가 최근 아버님 이름으로 생명보험 같은 걸 새로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나 여동생분 사채 쓴 건 없는지도 조사해 보세요. 형사님은 보험금을 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꽤 많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대부분 도박이든 사업이든 큰 빚이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조금만 파보면 보험이니 사채 증서를 쉽게 발견할 거라고 했죠. 저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시댁으로 가서 안방과 아가씨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형사님이 말한 대로 안방과 아가씨 방에서 각각 보험 증서와 사채 증서가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사채를 7천이나 끌었었고, 어머님은 최근 반년간 아버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5개나 더 들었더군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냐고. 남편은 증서들을 제 2눈으로 확인하고는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분노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내지른 남편은 곧 2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그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남편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그 2 사람 감옥 가는 꼴을 봐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착한 우리 아버지 보험금이랑 바꿔 먹으려고 한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절대 용서 못해.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우는 남편을 끌어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남편은 탈진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날은 남편도 저도 평생 가장 힘든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겨우 집으로 돌아간 우리 부부는 이날 밤 손을 꼭 마주잡고 같이 소원 같은 걸 빌었어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저희 부부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한 2주 뒤 담당 형사님이 어머님과 아가씨가 거래를 한 한의사를 잡았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만나서 현금으로 바로 주고받았어야 될 일을 1,000만 원 떡하니 계좌이체로 받았더라고요. 나 참 우리야 덕분에 이번 건 금방 해결하고 좋았지만. 형사님은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주요 용의자도 잡혔으니 앞으로는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위로를 해주셨죠.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건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님이 맡으셨어요. 이분이 보험금 노린 가족 관련 건 쪽으로 경험 많은 분이라 형량은 아주 세게 받아주실 겁니다. 남편은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 또 한 차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태껏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남편 앞에서는 거의 운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전모가 밝혀져서 그런지 다리 힘이 쭉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대부분 저희 둘이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 동기 관련 쪽 전문이신 검사님이 맡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두 사람은 역시나 처음에는 눈물을 짜내며 동정심 유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고요. 네가 진작에 돈 빌려줬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 모든 게 너 하나 때문이라고 독한 것.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이 형량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을 봐야만 저나 남편이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아서였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아버님은 없었습니다. 오실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아버님은 이상한 약이 섞인 죽을 끊으신 이후 빠르게 회복을 했고 병원에서 금방 퇴원도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아가씨 일에 충격을 크게 받은 나머지 몸이 많이 상하고 말았죠. 아버님은 당신이 거의 평생을 살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다는 게 아버님이 내세우신 이유였지만 어머님과 아가씨 흔적이 너무 짙은 곳이라 처분하려는 게 분명했죠. 집이 팔린 날 저와 남편은 아버님을 찾아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예상대로 거절을 하시더군요. 폐를 끼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폐가 될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아버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마음 편해져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 시댁에서 트집 잡힐 때마다 아버님이 나서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언젠가 아버님께 꼭 보답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이 그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께 진 마음의 빚을 녹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진심으로 청하자 아버님은 그제야 웃으시며 알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월세는 낼 테니 그것은 꼭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은 하숙인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니 돈 같은 건 절대 안 받는다고 센스 있게 대꾸했죠. 아버님을 모셔와 그 후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아버님과 남편, 저와 아들 이렇게 넷이서요. 아버님의 존재는 저희 부부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정서적으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들은 자기랑 잘 놀아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할아버지가 어찌나 좋았는지 나중에 아버님이 따로 집을 구해 나가실 때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칠 정도였어요. 아버님은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전세를 하나 구하셨어요. 아들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사는 게 즐겁지만 당신 혼자만의 공간에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부탁으로 가까운 동네에 집을 구하셨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편하게 왕래하기 좋도록요. 저희 가족의 최근 근황은 이렇습니다. 한 동네 주민이 되어서 서로 보고 싶을 때 보러 가고 살뜰히 챙겨주며 여느 때보다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또 최근에는 아버님께서 차로 2시간 걸리는 시골에 텃밭 달린 작은 집을 구하셔서 기분 전환 삼아 자주 놀러 가고 있습니다. 공기 맑고 한적해서 어른들도 좋아라 하고 아들이 마음껏 뛰놀기 최고라 기분 좋게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온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행복이 다름 아닌 커다란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 얻은 행복이라 더 뜻깊은 게 아닐까 해요. 혹시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중 지금 한창 혹독한 태풍 속에 계시다면 그 태풍이 영원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그랬든 여러분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감히 응원의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